네, 자,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얼마나 믿을만한가라고 강연을 해주셨죠.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지구를 위한 메타인지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신 리사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도 라고 이야기해 주신 정재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지식 포럼의 기획과 컨텐츠를 맡아주시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의 김시원 편집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이 포럼을 계속해서 꾸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가져주셨어요. 최기한 아나운서님은 혹시 기후 위기라는 말이 네.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한 2019년 정도의 시작이 아,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후 변화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부르자는 말이 나온 게 저희가 기억하기에 2019년 5월 정도인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제는 기후 변화 대신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기후 변화라는 표현 자체가 절박한 지구의 상황을 표현하기 적절치가 않고 너무 수동적이고 온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 매체에서도 이걸 쓰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걸 넘어서서 기후 위기도 약하다. 기후 재앙이라고 쓰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표현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세지고 있는데 과연 대중들한테는 이게 그만큼 와닿을까? 그때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쓰기 했던 것처럼 그만큼 와닿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기후위기로 대중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어려웠던 게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소개를 잠깐 드리면 1부에서는 우리가 각자 그리고 나라는 개인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그래서 기후위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고요. 2부에서는 좀 공동체, 인류라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가보려고 했는데 기후위기에서 인류란 이 큰 공동체가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점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참 고무적인 것은 그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토론회에 많은 분들께서 직접 네. 참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부 순서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 먼저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제안을 받으시고 강연을 준비하시면서 참 고민점이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강연을 해 주셨던 우리 정재찬 교수님께서는 이 전공 때문에라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셨나요? 선을 넘지 않는 것보다는 선 안에 갇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좀 많이 넘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막 물론 그냥 한 사람의 세계 시민이자 그리고 나름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뭐 상식적인 수준은 알고 있겠지만 과연 강연을 할 만한 위치가 돼 있을까 싶어서 실은 한 20분 강연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공부의 계기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기회, 난감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리사손 교수님께서는 이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 기후 위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선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제 용기 있으신 분이었고 저는 지금 보니까 용기 없어서 사실 기후에 대해서 좀 피해했고 네,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대화하는 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해봐야죠, 이런 기회. 네.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처음에는 어떡하지? 들킬까봐 걱정했었는데 조금 용기를 내서 와서 너무 행복해요. 결국은 이제 본인께서 말씀해주셨던 들키자 학습과 네. 가면을 벗는 걸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셈이네요. 네. 예. 이게 진짜 모든 거에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메타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또 전공과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자신감이 가장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오해가 있죠. 제가 이제 이 환경이나 또는 이런 기후 위기 관련해서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찍었던 동영상이 지금 580만 뷰인가? 와. 그때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강연을 준비했었고 그때도 예. 비슷하게 전공자는 한 명도 없이 기후 관련 전공자는 없이 그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 바람에 계속 저한테 기후 위기 관련된 모든 행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예.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단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니까. 하지만 딱 찍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포럼이나 이런 중요한 그 전문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부르면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자리는 또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는 자리라서 놓고 이제 나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사실 과학자다 보니 이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자세하게 공부하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지구적 규모의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오랜 생각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뀔까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고 자꾸 와서 강연도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한번 소위 말하는 각 잡고 앉아서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제 물리학자적인 그 감각으로 한번 그 IPCC 보고서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거는 과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 하는 방식을 정확히 따랐다는 사실을 보게 돼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스스로 알았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가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를 넘어서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거든요. 특히나 그 과학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비할 때. 뭔가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댁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과학적 프로토콜을 좀 많이 따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기 전에 김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으면 좋으시겠어요? 사실 대다수의 시민이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잘 알면서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위기로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상욱 교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기후 위기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사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후라는 게 되게 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 물론 과학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실제 이것이 개개인에게 다가올 때는 좀 날씨가 추운 날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자주 온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이런 시스템에서는 태풍이 조금 몇 개 더 온다고 한들 그렇게 심각하게 개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일단 이것에 의한 피해가 이렇게 당장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물론 먼 미래에 아주 재앙적인 일이 올 거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게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뭐 설마 큰일이 나겠어? 라든가 또 막상 무언가 하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를 좀 줄이면 되나? 근데 내가 줄인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줄이면 이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데 네. 아주 지구 최대 규모의 공유지의 비극 문제일 거예요. 내가 조금 아껴본들 소용은 없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평균적인 재앙은 너무나 신호가 명확한데 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의외로 크지 않고 거기서 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명확하진 않고 또 각각이 해야 될 일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되게 뜬구름 잡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안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란 것은 상당히 분명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쯤 되면은 실제로 아까 저 마지막에 문학적 답변을 정재찬 교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중이 함께 밀어 올려서 담쟁이처럼 하나의 잎을 담 위로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저는 문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 소설을 예로 든다면 소설의 힘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행동으로 잘 안 가고 마음으로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내가 현실의 시점에서 읽는다기보다는 그 주인공 시점에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주인공이 조폭이다 할까요? 평소에 우리가 조폭을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소설 속에서 어떤 조폭이 너무 불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왜 조폭이 되어야 됐고 오히려 그가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조폭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비로소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근데 너무나 굳건히 닫아놨던 것들의 벽이 무너져 나가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할 때는 정의의 편에서가 아니라 주인공 편에서 해요. 그래야만 그 세계를 정말 내가 느끼듯이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위기를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 속에서 어떤 소설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의 그 시점에서 겪는 그 고통을 같이 겪어보고 그래야 비로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힘이 없지만 힘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간신히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읽으니 무슨 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이런 씁쓸한 말은 또 남지요. 사실 이제 교수님 해주신 말씀이 팩트나 논리나 사실만으로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아까 강연해 주셨지만 솔직하게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답이 바로 안 나올 거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않죠.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해결을 못 할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동의를 해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들이 다 달라요. 해결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서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빠져나가요. 그냥 포기. 이제 약간 다른 사람하고 방식이 다를까봐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다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냥 뻥처럼 중요하지 끝. 이게 나쁜 거죠. 네. 용기가 없는 거죠. 최대한 가면을 벗을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동의하면 그게 사실이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셨단 말이죠. 모두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 사실을 또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아까 우리 김성욱 교수님께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기술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도를 높여놨고 기후 변화를 만들어놨고 그게 위기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또 많이들 하게 됩니다. 기술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왔다면 그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게 돼요. 사실 이게 위기로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술이 우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렇죠. 기술 유토피아적인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프랑켄슈타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재찬 교수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좀 사실 면피하는 발언을 했는데 문학은 큰 책임 없어요라고 했는데 면평이고요. 사실은 같은 인류인데 그러니까 기술이 저질러 놓고 또 기술이 그걸 또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에 좀 이제 질렸다라고 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늘 그 프랑켄슈타인을 갖고 왔던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과학에 대한 낙관을 버리자는 말씀은 저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과학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과학에 대한 기대를 하겠지만 과학에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이 부릅뜨고 과학을 봐야 되고 과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학 교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인문학 쪽에 있지만 저는 오히려 중고등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과학 기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대학 와서 나이 들어서 인문교양을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가 너무나 과학에 대한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팩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과학자들의 특수 집단들의 선의를 믿고 가기에는 이제 지구는 좀 위험한 상태에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선의를 믿되 그러나 그 과학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위험한 거 다 알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쁜 놈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단 우리 손에 있는 게 낫겠지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너네들은 선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증받을 것인가에 관한 비판적인 질문도 놓치진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이신 김상욱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기술 유토피아적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과학자들조차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물론 100%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상당히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있다면 증기기관차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어떤 규모로 사용하는지는 인간에게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는 그 기술들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고 어디에 쓰일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기술 그 자체는 그냥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의 문제점은 저는 인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즉 아까도 제가 그 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200년간 그 사실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 기후위기의 단초가 시작된 것인데 그 이후 일관되게 인간의 기술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실 과학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우리 사회체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기술이 만들어온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안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끝없이 발전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경제 발전율이 우리의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경제 개발 발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0%의 발전을 하는 사회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언제나 1%, 2% 발전을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무한히 발전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편리를 문제로 삼은 이유는 이제는 0% 경제 발전율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에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무언가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못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을 그만둬야 돼요. 경제가 멈춰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안 하려는 이유는 당장 내년에 많은 우리들의 그 발전을 멈추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엄청난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지금의 과학기술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거를 상상 안 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배출을 멈추는 것, 경제 발전을 멈추는 것. 우리가 지금보다 멈춘다는 뜻은 좀 더 불편하게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문제지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치환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를 약간 오도한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지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생각해보면 진짜 그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뭐 기후 변화를 과학으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한 생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후 위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절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기술이 해결해 줄 거다 생각하면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리사손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더 메타인지적인 답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술에 이거 맡기면 안 좋다.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약간 더 걱정되는 게 그러면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튜링 테스트를 보면은 요즘에 계속 조금씩 이제 머신이 이기잖아요. 사람보다. 이기는 게 더 뭐 잘하는 거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The Most Human 그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나와요.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리뷰에 딱 그렇게 썼어요. 컴퓨터들이 사람처럼 똑똑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사람이 컴퓨터들을 흉내낸다 점점.
그게 완벽주의 가면이에요. 타고난 가면, 실수 못하는 가면, 대화 못하는 사람. 대화하면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들키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 뭐 해결 길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약간 맥타인지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거를 해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같이 함께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완벽한 해결, 빠른 해결길, 실수 없는 해결길 서로 다 하고 싶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한 것으로 조금 귀결되는 부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인간성 측면으로 많이들 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귀결되면 문학 쪽 영역에서의 해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아까 김상욱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여전히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속 이게 아니라 여전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처음엔 저도 그게 자본주의라 하는 것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라고 말해왔는데 살짝 나이가 들면서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제 나도 성장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저절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돈 더 벌면 좋죠. 근데 이제 막 옛날처럼 더 벌어야 되겠어 그 생각 사실 많이 없거든요. 예. 더 큰 집, 뭐 더 좋은 자동차 그런 것에 관한 생각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인간은 나이 들면 이렇게 좀 성숙해 가는데 왜 집단의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 계속 지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에 좀 동의하는 이런 건 정말 그냥 판타지에만 있는 일일까? 그런 면에서 이건 꼭 어느 문학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그런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의 좀 변화가 같이 벌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토론을 나눴던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단 지성이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시간 Q&A도 참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 주변에 보면 MZ 세대들도 기후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텀블러 요새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아까 김선욱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실천들을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기후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데 이게 과연 기후 변화를 막는 방법이 맞을까? 그리고 뭐 이제는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울증을 겪는 MZ 세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이런 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진짜 변했던 게 뭐 22년 티칭 해왔으면 대학생들 쭉 봤잖아요. 근데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이거 있어요. 텀블러가 있어요. 네. 모든 학생 물만 마셔요. 어허. 또 다른 옛날에는 뭐 커피 같은 것도 갖고 왔고 뭐 주스 같은 거 이건 이제 뉴욕에서 모든 학교에 모든 학생들 텀블러를 그게 그 학교 가기 전에 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다 살 거 많잖아요. 네. 그거는 제일 중요해요. 필수품. 네. 네. 그게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 나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안 갖고 다니고 맨날 까먹고 이거 뭐 버터 같은 거 사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많이 믿어요. 젊은 사람들.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절망감이라든지 우울감에 대해서 그 교수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정재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주로 SF 소설들도 아무래도 디스토피아적인 게 좀 주류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어떤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켜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희망과 낙관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세상이 꽃밭
칠해야 꼭 꽃들이 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꽃밭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세계의 기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꽃밭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사는 거야. 그런 절망은 아니다. 꽃밭이 별 거냐? 꽃들이 모이면 꽃밭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들 차원이 이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뭐 허무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개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요. 거기 의사 리웨가 남아갖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의심 많았던 신문기자 랑베르가 물어요. 선생님 여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러자 그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코로나와 싸워서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건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진, 국가의 성실성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제가 성공하는 건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패스트와 싸우는 건 패스트가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우리가 얘기 많지만 이거 언제까지? 절망하지 말고 될 때까지. 인간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고 네. 그런 리웨 같은 의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 미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절로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함이 중요하고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 김성욱 교수님도 강연 마무리에서 마지막 결론을 또 문학적으로 주셨어요. 새를 키우는 방법은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만들고 마당을 만들어서 새가 오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주셨어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핵심은 우리가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건 정재창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네. 그래서 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꾼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즉 이제 왕정이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황당한 생각을 사람들이 믿게 되고 지금 이런 민주주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은 계몽주의에 쓰여졌던 수많은 책들과 소설들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시민혁명을 이뤄낸 것은 바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고 사람들이 변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물론 개개인들이 노력을 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되게 나약한 존재인데요. 그런 나약한 존재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믿음에서 와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한데 뭉칠 수 있는 오늘 제가 했던 그런 과학적인 팩트들의 기반을 둔 이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무언가 아주 멋진 소설이나 기후위기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나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강하게 연대를 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언제나 하면서 그 기후위기라는 이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저 뒤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물론 제가 잘 모르고 한 이야기지만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책이 노예 해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소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저는 크다고 저희 사회를 움직여온 그 중요한 순간마다의 영화도 있었고 책들이 네. 있었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개인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문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문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과학자이신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감성지향적인 발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정재찬 교수님께서는 반대로 또 굉장히 이성적 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심리적 고찰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으면서 항상 예. 답이 바뀌는 것 같아요. 순간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전 원래 교육의 얘기를 많이 해서 생각도 많이 하니까 네. 예를 들어 소설들이 나왔어요. 소설이 나와서 뭐 사람들이 읽고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이제 뭐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믿는데 누가 책을 읽겠어요. 사실은 그런 책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관심
가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어서 나도 이거를 해보고 싶다, 도움 되고 싶다.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재미로 읽어야 돼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따라가서 책을 뭐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른 돼서 이거를 배우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성격이 쉽게 안 나와요. 바로 네. 원래 호기심 따라가는 용기가 익숙해야 돼요. 지금 많은 어른들이 이런 대화도 해도 그냥 이게 솔루션이다, 이 마음이 쉽게 안 변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린 애들부터 이렇게 많은 에듀케이션 하는 게 이거 이슈에 대해서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네, 결국 이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 기후 위기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인류가 가져야 할 가치관 그리고 삶의 자세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김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편리와 그 유용함을 우리한테 주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기술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갈 거고 만들겠지만 우리가 절제가 없이 그걸 끝없이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기후위기가 해결되더라도 전 다른 재앙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지구 밖으로 나가서 태양계 전체,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뭐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그냥 뭐 상상만 하면서 지금 마구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절제의 시간이 올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인구론을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 절제의 순간에 들어가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200년 동안 잘 놀았으니까 이제는 좀 절제를 한다는 생각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게 아마 이 문제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사송 교수님께서는 오늘 메타인지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에게 만약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예를 들어 뭐 과학자, 뭐 심리학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믹스가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안 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 문제가 아니다. 과학자들이 할 거다. 뭐 컴퓨터가 다 할 거다. 해결할 거다. 근데 조금 변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말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뭐 되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 보다는 나는 그냥 problem solver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두려움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내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내가 말 못하지 이런 심리적인 뭐 문제들도 없고 그냥 프로블럼을 solve 한다고 생각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진짜 벌써 아는 사람한테 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이 시작하는 그 항상 학습 곡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네. 곡선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 전문가 아니야. 내 전공 아니야. 곡선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problem solver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다른 프로블럼들 신경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너는 수학 잘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보다는 너는 problem solver야. 이거를 더 쫙
조금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요. 롱텀으로.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내가 대중 속의 한 명, 군중 속의 한 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편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찬 교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솔루션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토론 기회가 너무 감사한 게 네, 사실은 근대는 네이처랑 컬처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하시는 분하고도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허무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학교에서 그 교사가 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전 제자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려면 인간은 꼭 변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서 교육을 한다는 건 사기야. 그러나 교사가 되려면 지혜도 필요한데 인간은 더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되게 안 변하는 인간을 어떻게든 변화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이라면 우리도 이 환경의 문제가 되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저희 대학에 요즘 그 표어에 이런 게 있어요. The best for a better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선. 이걸 말을 바꾸면요. 최선을 다해봤자 조금 나아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마침 여기 또 같이 하는 데가 더 나은 미래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더 나은 미래는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간 곳이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같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고 거기에 우리의 낙관이 달려있는 것이지 그 미래가 어떨까를 놓고 허무하니 불안하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네.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일 거다. 아하. 하는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최고의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이렇게 교차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과학자는 문학을 이야기하고 문학하신 분이 과학을 이야기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각자의 분야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희가 답을 찾았으면 예. 이런 자리에 와서 문학자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문학하시는 분이 왜 과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문제가 긴급하고 각 분야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학하시는 분이 과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네.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저도 문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저 문학과 과학의 어떤 대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강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김시영 국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유네스코가 2019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제목이 Changing Mind, Not the Climate입니다.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 즉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 절제, 공감, 용기, 공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오늘 각자의 마음에 새겨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일부 대토론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최고의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나부터 실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대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상욱 교수님, 리사손 교수님, 정재찬 교수님 그리고 김시현 편집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